공공경제, 공공경제에 의해서 비시장적 경제활동과 공공부분. 흔히 이제 혼합경제라고 그러죠. 혼합경제. 혼합경제라는 의미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마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이 공존하는 경제체제다. 아마 이걸 혼합경제라고 하는 것 같아요. 민간 경제는 시장 경제잖아요. 민간 경제는. 그 다음에 공공 부분은 비시장적 경제. 시장 경제와 비시장적 경제가 병존하는 경제체제다. 이걸 혼합경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민간 부분은 시장 경제를 통해서 자원이 배분되고, 공공 부분은 비시장적 기구를 통해서 자원이 배분된다. 뭐라고 써놨나요? 정부 활동은 시장 경제의 원칙과는 관계없는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서 다른 경제 주체를 강제력을 통해서 종속시킨다. 비시장적 기구를 통해서. 그래서 예산이죠. 예산. 국회에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주면 국회에서 그걸 심의 의결해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는 게 비시장적 공공부문이다.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공부분. 그러면 공공부분의 경제 행위와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그걸 재정학이라고도 하고 공공경제학이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재정학. 재정학은 정부의 재정활동에 분석이 초점이 맞춰 있고 고시적인 재정정책을 분석의 대상에 포함된다. 고시적인 재정정책을. 그렇게 재정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재정학 책에 재정정책이 다 빠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넣었거든요. 재정학. 그 다음에 공공경제학은 주로 이제 분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는 이제, 거시적인 분석보다는 정교한 미시적 분석을 위주로 하고 각종 제도를 분석하는 경우에도 제도 자체의 특성보다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다시 얘기하면, 가계와 기업과 정부. 이거는 이제 지워버릴까요? 자, 정부, 가계, 기업, 정부잖아요. 응? 근데 이게 미시경제학이라고 했죠. 이게 이거잖아요. 미시경제학, 미시경제. 여기는 응용미시경제라고 해요. 응용미시경제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자, 고시적인 것들은 미시적, 여기서는 이제, 이런 측면, 그렇게 미시경제, 이거죠. 그 다음에 응용미시경제, 경제 주체로서의 정부가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주로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아. 공공경제학 쪽은. 그에 비해서 재정학은 고시적인 재정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체계 자체가. 공공경제학과 재정학으로 구분해 보면. 그 어디는 이제 공공경제학이라고 해서 그 과목으로 강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재정학 책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파트가 빠져 있는 것은 상당히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재정이라는 게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막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요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못 느껴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보는 거는 물가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지. 막 이런 거에 이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이쪽에. 정치도 그러더라고, 정치 파트도. 그래서 미시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 교수는 정치에 가서 성공을 잘 못해. 그에 비해서 고시 경제학을 전공한 교수는 정치에 가서 조금 말빨이 서요. 말빨이 서 그런 것 같아. 네. 이 재정 정책, 이 재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철저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사익을 추구하는 거. 사익을 추구하는 거죠. 여기는 철저하게 공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공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적제라고 그러잖아요. 사적제, 이거는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자, 지난 시간에 봤듯이, 재정학의 발전 과정에 봤듯이, 공공재라고 하는 학문과 이론이 정립된 게 1960년대야. 60년대. 그래서 현대에 공공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예, 예. 자, 거시적인 재정 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거는 공공재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공재의 중요성을. 그리고 이 책에도 공공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얘기해 놨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공공경제학은 미시적인 분석, 이런 분석,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측면에 그런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공공경제. 공공경제를 다루고 있는 학문들이죠. 자, 국민경제. 아까 좀 중복되는데, 국민경제는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이고, 민간 부분은 요거 민간 부분이고, 공공 부분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 부분 전체를 이렇게 광의의 정부죠. 광의의. 요거는 이제 협의의 정부잖아요. 여기까지 포함한 광의의 정부죠. 광의의 정부를 다 다루놓고 있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공공기관은 사실은 이 책에는 347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놨지만 아까 봤듯이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전부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공공기관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눠봤고 공공부분, 민간부분. 경제주체는 가계기업 정부고 민간부분은 시장경제, 기업 부분의 경제활동, 가계 부분의 경제활동. 그에 비해서 공공부분은 정부 부분의 경제활동이다. 이런 얘기고. 자, 공공기관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그 법률에 의해서, 그 법률 제4조에서 매년 지정을 해요, 매년.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없다가 새로 생기는 공공기관도 있고. 공공기관이 생길 때는 먼저 법률이 제정돼야 되고, 두 번째, 거기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돼야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조금 세분화되어 보면 2023년도에 공공기관 지정 현황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자, 공기업이 32개, 준정부기관이 55개, 그 다음에 기타 공공기관이 260개 해가지고 347개의 공공기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를 하는데 어떤 경우를 공기업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를 준정부기관이라고, 어떤 경우를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하는지, 읽어보면 내용들이 좀 나오죠. 공기업, 직원 정원이 300명, 총 수입액이 200억, 자산 규모가 30억 원 이상이면서,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용이 50% 이상일 때 공기업으로 분류한다. 그 다음에 직원 정원이 300명, 총 수입액이 200억, 자산 규모가 300억 이상이면서 이건 같네요.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용이 50% 미만일 때, 이건 50% 이상일 때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50% 미만일 때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네요. 준정부기관. 그 다음에 기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이거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해서 분류한다. 공기업도 시장형 13개, 그 다음에 준시장형 19개,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이 기준이 적어져 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공기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우리 여기는 경제학과니까 경제학과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공공기관 2023년 기관별로는 안 돼, 여기에 기획재정부라고 적혀 있겠다.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재정정보원 있죠? 기재부에 있는 게, 그 다음에 여기는 없네. 기재부에 또 뭐가 있는가 볼까요?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 쭉 가서 기재부에 뭐가 있는가 또 봅시다. 기재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이런 것들이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고, 또 어떤 게 있는가 볼까요? 쭉 기획재정부 산하에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더라고. 기획재정부 산하에 몇 개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 목적의 공공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은 해당이 없을 것 같고, 한국개발연구원, KDI인가요? 한국개발연구원, 교육개발원, 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제와 관련된 것만 한번 쭉 보면, 보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제일 많이 있는 게 아마 이런 데는 많잖아요. 문체부도 엄청 많네. 문체부 산하에. 산업자원부에 많은 것 같아. 산업자원부에. 그 산하기관들이 엄청 많죠. 복지부도 엄청 많네. 국토부도 많고. 근데 기획재정부는 몇 개 안 돼. 기획재정부는. 얘는 어디요? 국무조정실도 많이 있네. 교육부도 뭐 산하기관들이. 과학기술부도 산하기술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기획재정부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아마 각 다른 연구기관들도 경제학을 전공하는 부분을 많이 필요하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진로가 졸업하고 어디로 갈 건지, 공무원으로 갈 건지, 이런 공공기관으로 갈 건지, 사기업체로 갈 건지, 그 세 개 중에 하나는 가야 되잖아요. 참고하시고, 앞에 나와 있던 공공기관, 이거 중복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공기관 넘어가고, 조금 더 세분하게 적는데 이것도 앞부분에서 봤으니까 넘어가죠. 넘어가고, 이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통계를 한국은행에서도 한번 낸 적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 자료 한번 나오고 그 뒤에는 안 나왔더라고. 지금도 만들고 있는지 안 만드는지 모르는데 한국은행도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집계를 하더라고요. 한국은행에서 집계한 거 보면 2018년이죠.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공공부문은 5,220개, 굉장히 많잖아요. 5,220개다. 일반 정부 부문이 5,000개, 공기업 부문이 179개, 일반 정부 부문은 중앙정부 296, 지방정부 4,733, 사회보장기금 쪽에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한국은행이 추계한 공공부문의 자료를 좀 시간이 오래됐지만 참고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이 공공부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국은행에서 바라보는 그 관점을 보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우리 책에는 공공부문을 정부와 공공부문, 그래서 공공부문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하는 그 부분만 넣어놨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시장경제의 특징, 경제문제, 시장경제, 시장경제의 문제, 이런 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넘어가죠. 넘어가고, 자, 시장경제와 공공경제의
그 차이, 아까 앞에서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 시장 경제의 기초적인 부분을 한번 또 보고 가죠. 시장 경제에서는 시장 경제의 균형,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서 균형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게 익히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서 새로운 교란 요인이 없는 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균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면 이게 균형이 되는 거죠. 자, 여기고 이렇게 되고 수요, 이게 수요니까 수요 곡선, 이게 공급이니까 공급 곡선. 그래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이게 Q0, P0. 이게 이제 이것이 이 역할을 해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선의 역할을 해준다. 아담 스미스가 이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자, 이 그림만 보는 거는, 여기까지만 보는 거는 뭐죠? 그냥 경제 원론이죠. 경제 원론 수준이잖아요. 원론 수준. 그러면 미시 경제학에서는 어디까지 보죠? 이 수요 곡선이 어떻게 나왔냐 이런 얘기지. 이걸 보는 거잖아요. 미시 경제학에서는. 이제 이거는 그냥 경제 원론 수준이고 그 결과만 놓고 보는 거고, 미시 경제학에서는 자, 가계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이 수요 곡선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죠? 소비자 효용 극대화 모형이죠. 소비자 효용 극대화 모형이지. 수요 곡선을 설명해 주는 이론이잖아요. 이게 소비자 효용 극대화. 그다음에 이 공급 곡선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업 측면에서, 공급자의 측면에서 공급 곡선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 측면에서 공급 곡선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수요 공급 곡선이 이루고 시장에서 이렇게 균형이 된다. 이거는 경제 원론 수준이고, 이제 한 단계 올라가서 미시 경제학에서는 여기까지 보는 거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걸 기초로 해서 이 정부 경제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초로, 미시 경제학을 기초로 하는데 어떤 부분을 뭘 기초로 하느냐, 소비자 효용 극대화 모형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쪽으로 옮겨가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장 경제에서 소비자 효용 극대화 모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미시 경제학에서 이미 다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요 곡선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런 얘기죠. 수요 곡선이 어떻게 나왔느냐.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무슨 공간이죠? 수평축이 쌀이고 수집축이 오시면 여기도 상품이잖아요. 여기도 상품이고 여기도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상품 공간이라고 그러죠. 수요 곡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거는 수요 곡선이잖아요. 이거는 공급 곡선이고. 근데 이 그림은 수요 곡선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수요 곡선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상품 공간을 통해서 수요 곡선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 경제학을 공부했으면 이 상품 공간에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까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전제하에 재정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로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자, 한 달에 500만 원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나의 예산 집합이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쌀 팔고 옷 산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5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예산 집합이지, 이렇게 예산 집합. 그래서 이걸 뭐라 하죠? 예산선이라고 그러지. 예산선. 예산선은 뭐라고 그럽니까? 객관적인 자료예요. 객관적인 거. 객관성이 왜? 시장에서 누구나 다 통용하는 거야. 누구나 다 공통으로 통용하는 거야. 이 객관적이라는 거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통용하죠? 가격은 수량 곱하기 단가다. 수량 곱하기 단가다. 단가. 네? 이거는, 이렇게 나온 이거는 객관성을 담보하는 거예요. 객관성. 그래서 이거는 500만 원이라고 하는 내 월급은 가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성이야. 우리 모두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거잖아요. 예산선에. 예산선에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데 이 무차별 곡선이 이 사람은 여기에 접했어. 여기에 접했어. 이 자리에.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무차별 곡선이 어디에 접할 수 있어요? 자, 예산선이 이렇게 되는 무차별 곡선이 여기에 접했다. 예를 들어서 X고 Y고. 여기에 접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쌀 파는데 이만큼. 옷 사는데 이만큼. 이 500만 원. 이게 500만 원 집합이죠. 이게 500만 원이야. 500만 원. 쌀 파는데 이만큼. 옷 사는데 이만큼. 그렇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멋을 좋아하는 사람. 그죠?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다 틀려. 어떤 사람은 여기에 접할 수도 있어. 무차별 곡선이. 여기에 이 사람은 뭐야? 한 달 월급 500만 원 봐가지고 먹는데 이만큼 투자하고 있는데 이만큼 투자했어. 이 사람 누구요? 미식가. 그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하나요? 여기에 속하나요? 여기 어디 중에 하나에 속하겠지.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무차별 곡선은 주관적인 것이야, 주관적. 우리 여기 60명이 다 틀리잖아요. 생각이 다 틀려.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여기,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다. 틀려.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에 접했어. 여기에 접했어. 그러면 여기에 접하면, 여기에 접하면, 자, 예산이 이제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어들었을 때,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났을 때, 옷값은 변동 없는데 쌀값이 변동한 거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균형점이 소비자 효용 극대화점이 이렇게 변화돼 가잖아요. 자, 쌀값의 변동에 따라서 이 가격 소비 곡선이 변화돼 가는 거잖아요. 이 가격 소비 곡선이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평 측을 쌀 소비량이라고 하고 수요량이라고 수직 측을 쌀 가격이라고 해서 쌀값이 변화했을 때 쌀값이 변화했을 때 소비자 효용 극대화점이 어떻게 변해 가느냐. 그것이 가격 소비 곡선이야. 가격 소비 곡선. 그러면 여기는 쌀값이 PX1 높잖아요. 쌀값이 PX1에서 PX2로 쌀값이 떨어졌다. 쌀값이 떨어지니까 예산 집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쌀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죠.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균형점이 여기서 1이 갔어. 쌀값이 P1에서 PX1에서 PX2로 떨어지니까 균형점이 여기서 여기 이러겠다. 이 선을 연결하는 게 수요 곡선이다. 이게 수요 곡선이잖아요. 이게 수요 곡선이고 이 선이 뭐죠? 이걸 나타내는 거지. 이거는 이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도출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무차별 곡선은 그러면 어떻게 나왔냐? 이 예산선은 어떻게 나왔냐? 여기까지 이제 이것까지 알아야 되잖아요. 기초를.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미시경제학 책을 읽으면 여기까지 보는 거고 경제학을 우리처럼 전공한 거는 그럼 이 무차별 곡선은 이 주관적인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나왔느냐? 그 다음에 객관적인 예산선은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요거 이제 수요 곡선을 나오는 거고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도. 공급 곡선은 이렇게 공급이니까 생산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등수입선, 생산 변환 곡선. 그래서 이것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그린 건데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통과하는 일정 점의 이상이 공급 곡선에 나타난 거죠. 그건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아까 수요 곡선 나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놓은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죠. 자,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이 기니까 원리만 봅시다.
예산선. 그래서 이거는, 자, 돈의 가치로 표시된 소득, 돈의 가치로 표시된 단가. 그러니까 수량이 나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돈의 가치로 표시된 소득, 500만 원. 돈의 가치로 표시된 쌀값, 단가. 이렇게 전체 500만 원을 쌀값에 단가로 표현하니까 뭐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60%를 할 수 있고 30%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게 객관적인 예산선, 주관적인 무차별곡선. 또 이 무차별곡선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한 점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이것을 한계 대체율이라고 그러고, 그 한계 대체율은 접선의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뭐죠?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밑변분을. 델타 x분의 델타 y이고, 이거는 MUY분의 MUX로 표시되는 거죠. 넘어가고. 자, 그래서 수요 가격은 한계 편익이다. 수요의 법칙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나타내고 있다. 자, 이거는 뭐 이제 아까 설명한 거죠. 가격이 쌀값이 떨어지면 예산 집합이 늘어나는 거죠. 쌀값이 6만 원 하다가 5만 원으로 떨어졌다. 이런 의미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딱 6만 원 아니지만 60% 해놨어. 여기 얼마나 했나? 여기는 300만 원, 쌀값이 5만 원. 한 포에 5만 원. 그 다음에 옷값이 한 벌에 10만 원. 이렇게 했나요? 그래서 5만 원 쌀값이 얼마로 떨어졌나요? 5만 원에서 5만 원일 때 300만 원이니까 5, 6, 30, 60%죠. 60%였다. 그런데 4만 원으로 떨어지면 4만 원으로 떨어지니까 우리 얼마로 떨어졌어? 3만 원으로 떨어졌네. 3만 원으로 떨어지면 100%가 되는 거죠. 300만 원을 3만 원으로 나누면 100%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양이니까 60%보다 100%가 더 우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5만 원일 때 60%, 3만 원일 때 100%. 이거를 수요 곡선으로 보면은 5만 원일 때 60%죠. 60%. 3만 원일 때 100%. 그래서 그걸 연결하는 것이 수요 곡선이다. 이 수요 곡선에서 이게 수요 곡선이고 수요 가격은 그 재화의 한계 가치를 나타낸다. 그래서 수요 가격은 한계 편익을 나타낸다. 이건 뭐 다 아는 거죠. 아는 내용들인데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총수입의 극대화. 아까는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인데 여기는 등수입선과 생산변동 곡선. 여기는 등비용선과 등량 곡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이 변화했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통해서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급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한계 비용 곡선이, 자,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한계 비용 곡선은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한계 비용 곡선은 평균 가변 비용의 최저점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한계 비용 곡선의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저점 이상의 이 부분을 공급곡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급곡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온 공급곡선이 아까 얘기했던 여기죠. 공급곡선이 이렇게 나왔고 수요곡선이 나와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균형을 이루는 여기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결정된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소비자 요용 극대화 모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요거는 이제 이윤 극대화 모형을 통해 설명하는데, 자, 우리가 잠깐 보시면 극대화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극대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자, 수입에서 매출이죠.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자, 극대화다. 극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을 늘리든지 비용을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 수익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게 극대화지. 매출을 극대화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비용을 극소화한다. 그랬을 때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죠? 자, 기업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게 이윤이니까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매출을 극대화하든지 비용을 극대화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자, 총 수입을 극대화. 매출을 극대화하는 거죠. 매출을 극대화를 통해서 수익 이윤을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총 수입 극대화 측면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총 비용의 극소화 측면. 이 비용을 줄이면은 수익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총 비용을 극소화하면서 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론이죠. 이거는 총 수입 극대화를 통해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고, 이 부분은 비용 극소화를 통해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수입 극대화니까 이게 등 수입성과 생산 변환 곡선이 되는 거죠. 생산량 곡선. 그 다음에 이건 비용 극소화이기 때문에 등 비용성이 되는 거지. 비용 극소화처럼 등 비용성이 되고 등량 곡선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등 비용성과 등량 곡선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은 모양이 이것하고 똑같잖아요.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하고 거의 흡사해요.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이걸 설명했기 때문에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장기 한계 비용의 장기 한계 비용의 최저점을 통과하는 우상향의 한계 비용 곡선이 공급 곡선이다. 이런 얘기고요. P는 이끌MC죠. 시장 균형에서. P는 여기에 조업 중단점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손익분기점이고. 이게 뭔 뜻인지 아시죠? 손익분기점. 수익과 지출이 똔똔되는 점이죠. 그 다음에 조업 중단점은 수익과 지출이 똔똔되지만 손실은 발생하지만 고정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면은 생산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응?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익과 지출이 똔똔돼서 수익이 안 나는 점이고 이게 손익분기점이고 여기는 손익분기점 밑에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